네, 쉬는 시간 갖고 돌아왔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질문 올려주신 거 앞에서부터 한번 작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지쇼님께서 작가님은 아까 영상에서 말씀하실 때 좀 이제 주식을 처음 시작하시고 이제 힘든 상황에 시작하셨잖아요. 그때 당시의 목표 버킷리스트는 어떤 거였어요? 그때 당시가 언제인 거죠? 마이크를 켰어요. 네, 이게 생방송의 또 묘미죠. 네. 그때 당시가 언제일까요? 그 이제 주식 투자를 처음 이제 제대로 시작해야겠다. 36살 때. 아마 그때 질문해 주셨던 것 그때 같아요. 목표 및 버킷리스트. 네. 그때 목표는 뭐 일단 내가 잃지 않아야 되겠다. 그동안에는 너무 잃어봤으니까 잃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데 좀 포커스를 둔 것 같고요. 그때의 버킷리스트는 일단 나도 잔고에 플러스가 한번 빨간색이 한번 나왔으면 좋겠다. 그 정도로. 네, 그 정도로 좀 절박했죠. 왜냐면 계속 잃어보기만 했으니까. 네. 그 요즘 젊은 세대들은 사실 이해하지 못할 부분인데 집을 샀는데 집이 반토막이 났으니까 집을 내가 샀는데 반토막이 날이라고는 지금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끔찍하잖아요. 네. 한두 푼 들인 것도 아닐 텐데. 근데 나는 2008년 리만 브로더스 그 파산 사태를 빌미로 해서 부동산이 폭락하면서 반토막 나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상장 폐지도 당해보고 여러 가지 이제 악재들을 겪어보니까 사실 좀 절박하다 보니까 뭐가 대박이 나겠다 이런 거보다도 나도 계좌에서 연말에 플러스가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게 뭐 버킷 리스트였고 지금은 이제 너무 많죠. 버킷 리스트가. 지금은 많으신. 네, 트로트 싱글 가수. 그렇죠. 이모티콘 작가. 이모티콘 작가. 또 뭐 있었죠? 그 다음에 웹소설가. 웹소설가. 네, 어느 하나도 지금 시간이 우리 패스트 캠퍼스 강의 만드느라고 사실 제가 지금 ETF 강의를 아직 찍고 있어서 굉장히 지금 밤잠을 설쳐가면서 개인적으로는 오일환성보다 이 ETF 강의가 더 힘들어요. 품이 한 2배는 더 드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 ETF의 모든 그 ETF들을 다 리뷰를 해보면서 그 중에 이제 코어들만 잡아내야 되니까 ETF가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품이 한 3-4배는 더 힘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ETF 강의에서 우리 투자해서 그냥 핵심만 바라볼 ETF들만 지금 찍어서 좀 보고 있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 당시에는 진짜 그냥 읽지 않는 게 제일 1 목표였던 그렇죠. 것이죠. 네, 여러분들도 사실 그동안 최근 들어서 코스피 시장이 많이 안 좋으니까 지금 마이너스 빨간 파란불 많이 들어왔을 텐데요. 이럴 때일수록 좀 손절매 하지 말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제 옛날 경험을 보면 한 4-5종목을 샀는데 다 마이너스다.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러면 한 종목만 플러스 나면 되거든요. 한 종목만 플러스 내면 그 플러스 난 걸 가지고 다른 거를 다 메꿔줄 수 있어요. 기존에 이제 손실 난 것 중에 하나 들어가다 보면 특히 이제 손실률이 큰 거 이런 것들을 들어가다 보면 어떻게 하다 보면은 시간이 지나면 또 정리가 하나씩 되고 그러다 보면 또 이렇게 그러니까 그걸 손절매하지 말고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심각한 걸 어떻게 할 건지 이런 식으로 접근해 나가면 그 언젠가는 플러스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손실률이 큰 것들을 오히려 잘 이 추가 매수의 기회로 한번 고민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아마도 강주환님께서 변동성 심한 시장에서는 어떤 투자 마인드 가져야 될까요? 라고 해주신 분이랑 또 연결되는 것 같아요. 변동성 심한 시장에서는 사실 이 배당주가 그나마 가장 잘 버텨주거든요. 그래서 초보 투자자들은 배당주를 50% 이상 담아라 저는 유튜브 채널에 나가서도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결국 고배당주는 투자에 한 30%에서 50% 정도를 항상 유념하고 투자하시는 게 가장 마음 편한 투자가 아닌가 싶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제 아버지에게도 추천을 연초에 드렸는데 맥쿼리 인프라 같은 경우도 사실 상당히 안정적인 그런
고배당주이거든요. 연초에 한 7, 8% 정도의 시가 배당률 이상이 나왔었기 때문에 네네. 연초 대비해서 지금 맥쿼리 인프라가 한 3, 40% 올랐잖아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 변동성 장세에서도 잘 버텨주고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고배당주를 내년 1월에 이제 꼭 그 1년 중에 고배당주는 1월이 제일 싸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월에 좀 고배당주 중심으로 좀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게 마인드 컨트롤을 결국은 주식의 어떤 포트폴리오 조정으로 할 수도 있는 거네요. 내가 변동성이 너무 힘들 것 같은 성향이고 그러면은 아예 50%를 고배당주로 깔아놓고 가면 훨씬 그렇죠. 네. 그래서 고배당주를 1월에 사놓고 좀 긴 호흡으로 갖고 가는 것도 저는 안전한 주린이들의 가장 좋은 투자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네네. 이건 뭐죠? 요거 슈퍼블님께서 주식 이제 막 일 시작하면 주식 관심 가지셨대요. 근데 재테크할 때 목표를 어느 정도로 구체적으로 세워야 될까? 저는 네. 제 책에도 써놨지만 1년에 40%. 아, 그게 명확한 수치가 있으셨군요. 네, 1년에 40%면 7년이면 투자 복리는 원금의 어떻게 10배. 아, 그렇네. 아, 그래서 분기에 10%씩. 분기에 10%씩. 목표니까 어차피 목표라는 건 도달할 수도 있지만 도달할 수 없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표 자체를 한 40%, 1년에 40%. 그래서 한 20%만 나도 목표치에 50%를 온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1년에 40%씩 7년이면 투자원금 1,000만 원이 1억이 되니까 10배가 되니까 나쁘지 않은 저는 투자 수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따박따박 분기 10%를 목표로 이렇게 가면 사실 분기 10%도 쉽진 않아요. 근데 그렇죠. 분기 10% 정도는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기 10%씩 좀 꾸준하게 하다 보면 금방 부자 될 수 있지 않을까. 1억 원을 예를 들면 한 7년 하면 10억이 되잖아요. 그렇죠.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니까. 네. 그래서 저는 제 아들 20살이 되면 제가 우리 아들에게 1억 원을 주고 딱 7년. 7년 후에 장가 갈 때 이걸 10억 원으로 만들어서 집을 사라. 라는. 거기서 1억 원 돌려받으실 거예요? 10억 만들면? 10억 만들면 9억으로 집 사면 되잖아요. 일단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고민해도 늦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진짜 그런 식으로 목표 금액이 있어야 되고 역산해봤을 때 1년에 40%는 해야겠다 이런 계산들이 사실은 되게 또 중요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방송을 보는 혹시 20대 분들은 한 7년 후에는 이제 내 집 마련해서 장가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려면 사실 제가 4당 오락 이야기 많이 하는데요. 하루에 한 4시간씩 자고 우리가 고3 때 공부를 하잖아요. 안 그랬죠? 대부분 더 잤죠. 근데 어찌됐든 한 4당 오락의 심정으로 매일매일 사실 재테크에 대해서 하루에 한 2시간씩만 시간 들여서 공부를 하면 이게 한 1년 정도 지나면 효과를 봐요. 분명히 보겠죠. 네, 근데 하루에 2시간씩 재테크를 사실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끔찍하다라는 분들이 많죠. 맞아요. 네, 술도 먹어야 되고 회사 일도 해야 되는데 언제 2시간씩. 근데 저는 제가 36살 때를 되돌아보면 하루에 2시간씩 뉴스 리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뉴스를 제가 이제 뉴스 리뷰를 하게 된 계기는 제가 이제 홍보실에 근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 홍보실에 근무하니까 이제 우리 회사를 좀 이렇게 악의적으로 쓰는 기사가 있는지 이걸 어쩔 수 없이 이제 업무적으로 보게 된 거예요. 너무 겸사겸사.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회사 것만 봐야 되는데 이제 보다 보니까 이렇게 뉴스를 이렇게 보는 안목들이 이제 제목만 보고 이렇게 안목들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언론사에서는 제목 뽑기를 되게 중요하게 뽑거든요. 그래서 내가 재테크 공부를 뭘 해야 되지라고 막막할 때는 첫 번째로는 책을 그냥 서점에 가서 재테크 책을 무작정 사요. 그래서 읽어보는 거예요. 그 두 번째로는 신문 기사를 무작정 매일매일 읽어봐요. 매일매일 신문 기사를 본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매일매일 이 리뷰를 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거든요. 제가 제 네이버 카페에 매일매일 주 5일씩 이렇게 뉴스 리뷰를 올려주잖아요. 그 일도 되게 힘든 일이에요. 근데 저도 이제 제 네이버 카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좀 반강제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걸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이 주식시장의 흐름을 놓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은 뭐 어떤 이벤트가 있었구나, 내일은 어떤 이벤트가 있었네. 최근 들어서 반도체 주식이 많이 오르잖아요. 근데 한 2, 3일 전 기사부터
외국인들이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를 매수세가, 주기적으로 사기 시작했다라는 게 나오고 기관은 고버스에 배팅했다라는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안다면 시장의 트렌드를 네. 또 이렇게 캐치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 D램 가격이 약간 반등한다? 네. 뉴스를 보지 않고는 사실 모르죠. 발견하기 어렵기 때문에 꼭 뉴스 리뷰를 하루에 2시간씩 해가면서 뭐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부동산하고 증권 뉴스만 보면 되니까 그렇게 부동산 1시간, 증권 1시간 이렇게 1년만 꾸준히 하면 결국 그게 다 실력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막막할 때는 뉴스하고 책만 좀 파서 공부하는 거예요. 네. 재테크도 공부를 그쵸. 해야 뭐 실력이 느는 거지. 공부하지 않는데 이게 결정적인 순간에 그 공부한 게 결국 의사결정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네. 주식 투자도 의사결정이잖아요. 네네. 내가 작년에 삼성전자를 샀더라면 네. 뭐 이게 다 의사결정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의사결정을 잘 해야만 하는데 순간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순간의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나의 공부 능력이 압축돼서 나오는 게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강주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물론 개인차가 있겠지만 주식에 매일 어느 정도 시간을 투자하셨는지 경험도 듣고 싶습니다 했는데 자연스럽게 답변이 되신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제가 좀 36살 때를 돌이켜보면 일주일에 한 종목만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매일 몇 시간이냐고 하는데 사실 하루 종일 생각했던 것 같아요. 틈날 때마다. 뭐 절박하니까. 주식에 몰입해 있으셨네요. 그렇죠. 지금은 내가 패스트 캠퍼스 강의 찍느라고 인생의 대부분을 지금 패스트 캠퍼스 생각밖에 안 하는데 그때는 대부분을 종목에 대한 고민들. 그래서 그때의 고민은 뭐냐면 내가 잃지 않을까? 따서 얼마나 벼락부자가 되느냐보다는 잃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가지고 되게 이렇게 오랫동안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또 ETF가 아니라 개별 종목 투자하실 때 무조건 한 종목만 한 번에 가지고 계셨어요? 한때는 또 한 종목만 들이다 패기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일주일을 고민하는 거죠. 그렇죠. 일주일을 고민해서 사고 손해보면 더 사고 손해보면 더 사고. 몇 천만 정도씩 한 번에 그 한 종목에 딱 사셨던 거예요? 그때 제 이제 주식공부 오일환성 책에도 들어있었는데 삼목 에스폼이라는 종목은 제가 4번을 샀어요. 3천만 원씩. 그러니까 사고 나는 마이너스 5% 빠질 때마다 더 사겠다 했더니 마이너스 20%까지 빠지더라고요. 네 번. 그래서 4번 샀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23%까지 빠지더라고요. 마이너스 25%에 또 사야지. 그럼 나는 무슨 돈이 그렇게 많으냐? 마이너스 통장이 그 당시에 1억 5천까지 한도가 있으니까 4번을 뺀 거죠. 그래서 1억 2천까지 샀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반등하기 시작해가지고 한 달 후에 60%인가 수익이 났죠. 한 달 후에요? 한 달 후에. 그러니까 한 7천여만 원, 한 8천만 원 정도 벌었나? 그때 그랬었죠. 근데 그때 한 석 달 정도 더 갖고 있었으면 한 4배 정도 올랐으니까. 왜냐면 더 갈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이 정도 뭐 벌면 만족해야지라고 하고 나는 이제 빠져나왔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더 가긴 했었어요. 어쨌든 되게 종목 수는 매우 적으셨네요. 그러니까 그때는 일주일을 고민했으니까 조금 종목 수를 그러니까 확실하다는 것 중에 하나만 샀으니까 뭐 그랬던 경우들도 있는 거죠. 네. 그럼 이제 ETF와 주식은 국내와 미국 비중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저는 국내 ETF로 S&P 200 지수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미국장에 직접 하는 것과 많이 다를까요? S&F 200? S&F 200. S&P 500 아니야? 에디트님 S&F 200이 맞으실까요? S&P 500이겠죠. 네. 한번 답변이 오실 것 같은데 그 중에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한번 미국 비중 안 하신다 하셨죠? ETF든 주식이든. 제가 지금 저는 연금 계좌에서 저는 제 포트폴리오가 차이나 전기차 ETF 하고요. 글로벌 리튬. 저는 이제 미국 주식은 지금 현재는 안 하고 있으니까. 네네. 이 국내 저는 이제 요즘 ETF 중심으로 많이 하거든요. 나이 네. 50
접어들어서 이제 좀 지키는 투자 뭐 네.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차이나 전기차는 올해 한 100% 정도 올랐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수익률이 나쁘지 않은데요. 저는 연금 계좌에서 주로 운용을 해요. 그래서 연금 계좌에서 ETF, 해외 ETF 중심으로 하는데 저는 미국에 투자하시겠다면 나스닥 100을 가장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다우하고 S&P 500하고 나스닥 100하고 비교해보면 나스닥 100이 압도적으로 그 수익률이 높고요. 지난 10년 동안 9배 올랐으니까 네. 나스닥 100과 아니면 기술주 중심으로 좀 압축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미국 ETF 같은 경우는 레버리지가 S&P 500만 지금 현재는 있거든요. TQQQ 이런가요? 아니 우리나라 거.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네. 거. 어차피 연금 계좌에서 할 거면 해외 뭐 QQQ나 이런 건 안 되잖아요. 스파이나 이런 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국내 기타형 그러니까 해외 지수를 추정하는 것 중에는 S&P 500이 레버리지가 있거든요. 근데 나스닥 레버리지가 12월 9일자로 코덱스 상품이 새로 나와요. 코덱스 나스닥 레버리지가. 그렇기 때문에 나스닥 100. 그래서 시장이 한번 크게 흔들려 버리면 그런 뭐 S&P 500이라든지 나스닥 100 레버리지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김한슬님께서 이수경님 있는 이수경님께서 해주신 거는 사실 에너지 시간 배분 어떻게 하시나요? 라고 하셨는데 지금 열심히 일도 하시고 재테크도 하시고 사실은 제가 올해 패스트 캠퍼스 강의를 찍는데 한 6개월 정도 제가 지금 에너지를 쓰고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올해는 사실 패스트 캠퍼스 강의만 거의 올인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지금 ETF 제 일주일에 에너지 소비 한 90%를 이 ETF 강의 찍는 데 쓰고 있어요. 그래서 안타깝지만 제가 지금 엔잡을 하는데 재테크는 좀 약간 좀 소홀히 하고 있어요. ETF니까 아마 그래도 가능하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이 강의도 하면서 제 재테크도 하면서 이럴 수 있는 개인적으로 시간적인 여유가 요즘은 좀 없어요. 왜냐면 강의를 열심히 만들어야 여러분들에게 좀 최선의 그런 제안을 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강의 만드느라고 이 강의가 제가 크리스마스 때 이제 끝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이후에 이제 1월 말까지는 좀 쉬는데 그때는 아마 좀 재테크 주식 종목 분석이나 이런 데 다시 한번 심혈을 기울일 것 같고요. 일단 패스트 캠퍼스 강의 6개월 동안은 올해만 특별히 이 6개월 동안은 이 강의 만드는데 좀 에너지를 많이 쓰고 있는 거죠. 저도 이제 회사 일도 하고 강의도 만들고 뭐 재테크도 하고 뭐 이러는데 저도 하루에 한 6시간 요즘 나이 50인데 한 6시간 자고 주말에도 한 10시간 정도는 이 우리 팩캠 PPT 만드느라고 주말에도 한 10시간씩은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이 제 강의가 이게 뭐 PPT가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이 PPT 한 장을 만들기 위해서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 패스트 캠퍼스 강의가 좀 완결이 되면 나도 좀 이제 다시 또 투자로 해방이 좀 되겠다. 그러니까 뭔가 하나에 좀 집중할 시기가 있는 것도 괜찮아요. 꼭 모든 걸 다 동일한 비중 계속 가져가기보다도. 아니 제가 이제 저 온라인 강의를 이번이 이제 3번째 정도 찍어보는 거거든요. 기존에 이제 다른 업체에서 한 2개 정도 찍었는데 그 에너지보다 제가 지금 여기 쏟는 에너지가 한 10배는 많은 것 같아요. 책 쓰는 것보다 우리 패스트 캠퍼스 강의 만드는 게 한 5배는 힘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김한슬님께서 네. 적금으로 어느 정도 목돈을 모으는 게 먼저일까요? 아니면 적게라도 나눠서 투자를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가지고 있는 사회초년생이시니까 금액이 너무 귀여워서 이걸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쪼꼬쪼꼬 하는 게 좋은 건가? 맞는 건가 싶으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나무보다 숲을 보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네네. 저축이 미덕인 시대가 있었어요. 네. 그때는 이제 예금 금리도 높았고 네. 근데 지금 우리가 저축은행에 저축해봐야 연 3%가 안 되잖아요. 네. 요즘 이제 금리 인상이 좀 되긴 합니다만 그래서
저는 이 어떤 재테크를 빨리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적금을 붓고 나서 뭘 하겠다라고 하면 이미 그 시간은 사실 또 허송세월을 보낸 거잖아요. 일단 한번 깨져볼 거는 미리 좀 깨져보고, 그래서 저는 적립식으로 ETF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금 들 거면 차라리 ETF로 해서 깨져보면서 그런 노하우들을 좀 쌓아가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는 저금이 미덕인 시대는 좀 가지 않았냐. 그래서 제가 아까 방송에서도 포인트 쌓지 않는다고 제가 그런 말을 했는데, 좀 이 사실 저축을 하기 시작하면 되게 절약하면서 살거든요. 이 아껴서 뭘 해보겠다고 아끼기 시작하면 사람이 되게 소박해져요. 그러니까 뭘 이렇게 돈 쓰는 게 두려워져. 덜덜 떨어. 인색해지는. 그렇다 보니 내가 이제 예를 들면 이거를 모아서, 사실 그 적금 부어가면서 붓는 재미가 남다르거든요. 그렇잖아요. 뭐, 내가 이렇게 벌어서 이렇게 저축했어. 그런데 그게 뭐냐면 내가 안 쓰고 안 먹고 그러면서 사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되게 불쌍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짜장면을 먹고 싶은데 한번 참아.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면 이제 어느 순간에 목돈이 생겼어. 그리고 주식으로 까먹어. 그러면 내가 짜장면을 안 사 먹고 어떻게 모은 건데 이러면서 한 20% 빠지잖아요. 흔들려서 주식 투자 못해요. 내가 어떻게 모은 건데, 어떻게 살아서 모은 진짜. 건데. 그렇네. 이러다 보면 이제 그 소심해지고, 그 다음에 시장이 막 크게 흔들리면 마치 이제 내가 엄청, 그래서 이제 손절매를 하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허무해. 그동안 내가 그렇게 이렇게 아껴가면서 돈을 모았는데 주식시장에서 한 방에 끝내버렸죠. 그럼 또 이게 마음에 물을 닫아버리고. 그렇지. 이제 그러면 나는 이제 주식과 안 맞나 보다. 차라리 또 적금이나. 다시 또 절약하러 또. 그래갖고 이제 적금을 또 드는데 그 사이에 이제 돈 벌었다는 주변의 얘기들을 그렇게 많이. 또 얼마나 또 마음이 또 그래요. 그리고 이제 집값이 확 뛰는 거잖아. 그러다 보면 이제 나이를 먹었잖아요. 그럼 이제 회사에서 나가라고 그러고. 그러면 이제 헛살았네 뭐 이런. 물론 돈을 알뜰하게 모아서 좋긴 하지만 이 막 부동산 뛰고 막 주식 뛰고 이런 거에 상대적인 박탈감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좀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 공격적으로 조금 투자해보고, 그리고 소액으로 내가 계속 뭔가를 배팅을 해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깨져도 크게 손해보지 않고, 그러니까 목돈을 만들어서 뭘 해보겠다는 것보다 그냥 한번 소액으로 부딪혀보는 거죠. 소액으로 하면서 계속 실수하면서 이제 금액이 커질 때 아하, 내가 이렇게 투자하면 안 되는 거구나 라는 트라이얼 에러를 계속 해보는. 우리가 면허 따면 처음에 긁히고 조금 받고 다 하잖아요. 저는 처음 차 사고 새 차 뽑았거든요. 그날 전봇대 박았잖아요. 박으셨어요? 네, 전봇대 박았잖아.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처음에 너무 새 차. 처음에 면허 따고 벤츠를 모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 면허를 따면 너무 좋은 비유이시죠. 면허를 처음 따면 마티즈 중고차 사가지고 여기저기 전봇대도 박아보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실력이 기르면 그 다음에 뭐 벤츠도 사고 이렇게 가는 거지. 실력 없는데 뭘 처음에 적금을 깨가지고 뭐래. 예? 어떻게 할 거야? 적금을 깨가지고. 한 3년 모은 적금을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그럴 바에는 적은 돈이라도 한번 세게 부딪혀봐라.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너무 좋은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이제 민주 K님께서 혹시 장기적 상승률 비교했을 때 부동산과 ETF 중 어떤 것이 더 오를 거라 생각하시나요? 부동산 어려운데. 아니 저는 ETF라고 생각을 해요. 무조건 ETF. 왜냐면 나스닥 100 같은 경우는 10년 동안 9배 올랐거든요. 부동산이 9배 올랐나요? 10년 동안? 그렇죠. 안 올랐어요. 저희가 목동집을 샀는데 그게 한 8, 9년 전에 샀나? 그게 제가 지금 한 3배 조금 넘었거든요. 그래도 많이 올랐긴 했네요. 그렇죠. 많이 올랐는데 3배 올랐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보고 재테크 잘했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나스닥 100을 10년 전에 샀으면 지금 9배 올랐으니까. 결론적으로는, 그리고 지금 이 부동산이 앞으로 그러면 내가 10년 후에 우리 집이 3배 더 오를 거냐? 잘 모르겠어요. 내가 그러면 우리 집이 한 70억대 가야 되거든요. 또 그럴 순 없잖아요.
그럴 수 없죠. 모르죠. 뭐 물가 상승이 이러면 또 갈 수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예를 들면 70매덕을 간다 한들, 네. 그걸 주시면 더 하겠죠. 아니요, 70매덕을 간들 그거에 그 종부세와 재산세와 어떻게 버텨 내가 70매덕을. 저는 개인적으로 집값이 안 올랐으면 하는 그런 주의인데, 그리고 사실 집이 70매덕씩 가는 집이 이제 일상화되는 그런 세상이면 참 안 행복할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집을 들고 있으면서 내가 70매덕 산다고 우쭐거리는 게 아니고 별로 기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자녀들은 그 집을 어떻게 사냐고. 지금도 사실 이 서울 지역의 집을 10억대 주고 산다는 게 어떻게 다들 사는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내가 40대 초반에 주식 투자로 해서 어찌됐든 3천만 원 투자해서 8억 원을 만들었고, 네. 그 8억 원으로 우리 집 목동집을 샀고, 그때도 사실 좀 힘들었거든요. 8억 원을 주고 산다는 것 자체도.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대출은 없었으니까. 그렇지만 이 8억 원을 주고 샀는데 인테리어도 해야 되잖아. 네. 그러면 인테리어 비용도 있지. 취등록세도 내야 되지. 뭐 이런 걸 따지니까 8억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맞네요. 뭐 이거저거 알파 되고. 그래서 실제로는 한 8억 8천? 한 그 정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그때도 내가 40초 언저리에서 되게 힘들었는데, 지금 젊은 친구들은 8억이면 싼 집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쵸, 근데 사실 8억이 남의 돈이냐고. 직장 생활하고 8억을 어떻게 모아. 그러니까요. 어려운 얘기인데, 그런 의미에서 저는 부동산이 이제 좀 그만 좀 올라라. 근데 세금으로 부동산에 대해서 접근하는 것 자체가 조금 뭐라 그러지? 이제 우리가 좀 힘들잖아요. 네. 예를 들면 세금으로 이렇게 종부세 내고 재산세 내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현실적으로 뭐 인플레이션 때문에 더 뭐 부동산이 오를 수도 있지만 이게 뭐 주식과 비교했을 때 저는 주식이 조금 더 앞으로 상승폭이 크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부동산이 사실 보유세랑 이런 걸 따졌을 때 계속 뭐 과거 몇 년간 보여줬던 폭발적인 성장세를 앞으로 보여줄 건가? 만만치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조금은 있어서 주식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그런데 이제 무주택자는 어떻게 할 거냐, 부동산을. 네. 무주택자는 어찌됐든 부동산에 내 집 마련을 하나는 해야 되잖아요. 네. 실수요 측면에서. 그러면 아직 집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는 가급적 역세권 주변에 소형 아파트들, 그리고 그 역세권을 이왕이면 더블 역세권. 그래서 한 지하철이 한 2개나 3개 가는 그런 데에 소형 아파트 중심으로 좀 접근하시면, 환승역들 있잖아요. 네네. 그 환승역들 주변으로 하고, 더 좋은 거는 직주 근접, 직장 주변 근처라고 하죠. 그래서 직장에서 멀어질수록 사실 조금 그러니까 이제 교육보다는 직주 근접, 그러니까 부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입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뭐 모두가 아는 입지, 강남. 네. 강남이 뭐 두말할 나위 없이 좋겠죠. 근데 이제 비싸잖아요. 네. 그렇다라고 하면 강남이 어렵다 그러면 두 번째로는 직장 주변. 우리가 직장이 어디 있어요? 판교, 네. 그다음에 여의도, 강남, 그다음에 마곡, 광화문. 네. 이게 5군데니까 거기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뭐 이런데, 아니면 세 번째로 더블 역세권, 뭐 이런 데로 좀 포커스를 두고요. 네. 일단 본인이 집이 있다. 네. 그럴 경우에 저는 땅을 봐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땅이요? 땅을 보라는 건 뭐냐면 네. 결국 재건축 아니면 재개발. 나는 이미 집을 마련했잖아. 네. 그러면 이제 장기적으로 묻어둘 그런 부동산들을 찾아야 되는데, 그렇죠. 새 아파트들은 이제 늙어가.
그런데 아파트는 한 10년이 넘어가면 어정쩡하거든요. 네. 그걸 커버해 주는 데가 이제 입지 좋은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집값이 이제 뚝뚝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새 아파트이기 때문에 비싸게 받았지만 이제 입지가 좀 떨어지면 계속 떨어지는 거거든. 그런 의미에서는 결국 땅을 많이 가진 재건축들을 좀 지켜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측면에서 보통 이제 그런 나이가 40대 이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40대 이후에는 좀 땅을 보고 20, 30대는 일단 내 집 마련을 해야 되니까 뭐 입지가 좋은 강남이면 좋겠지만 그게 어렵다라고 하면 역세권 부근에 한 10평대 아파트들도 나쁘지 않은 거죠. 더블 역세권 부근에. 거기는 결국 임대료가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일본의 경우처럼. 그렇기 때문에 좀 피해야 될 것은 안타깝지만 서울 주변의 그 외곽에 있는 신도시들, 넓은 평형. 나보러 그걸 살 거냐 아니면 도심의 10평대 아파트를 살 거냐 그러면 나는 도심의 10평대 아파트를 살 것 같아. 왜냐면 일본이 결국 도심 공동화, 아니 일본이 결국 이 고령화가 시작되면서 이 외곽 도시들이 공동화 현상이 발생했거든요. 집이 비어가는. 근데 우리도 한 지금 2, 3년만 지나면 고령화가 시작되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 고령화 세대들이 죽으면 그 빈집을 자녀들이 들어가 살아야 되는데 결혼들을 안 해. 그런데 누가 그 뭐 40평대, 50평대 가서 불편해 출퇴근하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안 들어가 산다고요. 결국 이제 회사 근처에 소형 원룸에서 월세 살거나 그 돈이 그 돈이에요. 교통비 들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 발생되고 1인 가구가 늘어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역세권 소형 아파트들도 한번 저는 아직 20, 30대면 그렇게 이제 외곽 쪽에서 대형 아파트나 외곽 쪽의 아파트를 보실 30평대 이거보다는 차라리 이 역세권의 조그마한 아파트를 보시는 게 더 낫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들어요. 어쩌다 부동산과 ETF 중 어떤 것이 오를 거라 생각해서 여기까지 왔네요. 부동산 얘기만 듣겠네요. 그러면은 그 다음 저희는 찬찬히 하나씩 다 합니다. SJ님, 강사님의 수익 실현 전략이나 판단 기준이 궁금합니다. 조금 광범위하긴 하네요. 수익 실현 전략? 수익 실현 전략. 수익은 뭐 일단 수익이 나면 수익 실현을 하고요. 저는 이제 과거에는 PER 기준으로 많이 했어요. 그 PER 기준으로 이제 지금처럼 성장주가 이렇게 과한 버블을 일으키는 시장이 아니었으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PER 전략들이 많이 맞았거든요. 한 1, 2년 후에 어떤 실적 기준으로. 근데 지금은 이제 성장주들이 너무 폭발적으로 강세를 보이니까 좀 긴 호흡으로 바라보는 시점을 좀 멀리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최근 들어서는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게 10년 후 정도를 많이 바라보거든요. 그러니까 10년 후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성장할 산업들. 그래서 저는 3가지 정도 이야기 드리는데요. 첫 번째는 전기차 산업.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메타버스. 근데 메타버스가 우리나라 사실 아직 메타버스라고 내세울 만한 기업들이 별로 없어요. 네이버 정도 있는데 지금 뭐 게임주들 NFT에 엮여가지고 막 폭발적으로 했는데 좀 시간이 필요한 그런 부분들기도 해서 근데 어찌됐든 전기차 그다음에 전기차 관련해서 뭐 2차 전지라든지요 이런 부분들도 한 10년 호흡으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메타버스 세 번째로는 비메모리 반도체. 그러니까 이 최근에 삼성전자가 삼성전자가 이 텍사스의 반도체 공장을 비메모리 이렇게 공장을 신설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이 결국 한 10년 정도 지나면 이런 부분들이 큰 좀 영향을 주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비메모리 반도체라든지 AI 반도체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성장 산업. 근데 바이오 산업은 사실 성장 산업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왜냐면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들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에는 좀 앞으로도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글로벌 바이오 기업들은 모르겠지만 국내 바이오들은 좀 성장 산업 측면에서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 어찌됐든 이 4차 산업, 그러니까 그 분야에서 좀
길게 긴 호흡을 한 10년 정도 바라볼 수 있는 섹터들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뭐 1, 2년 안에 팔겠다 이런 생각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기차 산업이나 비메모리 반도체나 네. 메타버스 이런 거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한 10년 후면 환갑이잖아요. 네. 환갑 때 수익 실현을 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긴 호흡으로 요즘 그냥 묻어두고 네. 그런 의미에서는 ETF도 상당히 좋거든요. 네네. 덜 내리고 또 안정적으로 주가가 유지되고 이런 측면에서 네. 그래서 저는 최근 들어서는 좀 호흡을 되게 길게 가져가는 거죠. 네네. 그래서 주변에 얘기를 하면 뭐 이렇게 오래 바라보세요?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 어차피 묻어두는 그런 투자도 나쁘지 않지 않겠느냐. 그래서 네네. 시장이 이렇게 한번 흔들릴 때마다 추가 매수하는 그래서 연금을 저는 최대한 활용하고 있는 거죠. 어차피 못 찾아요. 연금은.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작가님만의 또 판단 기준과 전략 들어봤고요. 그 다음에 엘신님께서 용기와 희망을 불어오는 선생님 경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혹시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수업 도중 언급하신 5개 분야에 대한 추천 도서 꼭 집어서 제목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은 제가 생각이 잘 많이 안 나서 좀 찾아볼까요 지금? 이게 보이나요? 이게 보이진 않는데요. 제가 찾아서 얼른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그다음 베스트 책. 주식공모의란성? 그건 작가님 책이잖아요. 저희 강의 홍보 너무 많이 해가지고 홍보하면 안 돼요, 이제. 네. 아니 뭐 이건 책 홍보니까. 네. 네. 재무제표 네. 책으로는 뭐죠? 재무제표 한번 찾아볼까요? 재무제표요? 네. 재무제표 책도 꼭 한 권은 읽어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네. 하마터면 회계를 모르고 일할 뻔했다. 이 책 괜찮더라고요. 이거 김수헌, 이재홍 네. 저자. 네, 제가 우리 제 강의에서도 많이 좀 네. 벤치마킹 한 부분들도 있고요. 네네. 책을 잘 쓰셨더라고요. 하마터면 회계를 모르고 일할 뻔했다. 아니, 강의 준비하시면서 재무제표 책 엄청 많이 읽으셨잖아요. 우리 홍보하면 안 된대. 알겠습니다. 9권 읽었어요. 그거는 팩트는 말해도 네, 죽는 줄 알았어요. 그 중에서 그래도 1등이에요, 이게? 그 중이 제일 낫더라고요. 내가 재무제표 책을 9권 읽었기 때문에. 네. 그다음에 차트 책은 뭐가 있죠? 그래도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기본적인 건 알아야 되니까. 차트라고 쳐야 될 것 같아요. 차트 쳐볼게요. 차트 치면은 아이고. 내려볼래요? 쭉. 차트의 맥. 차트의 맥. 네, 신차트의 맥. 민경인 저자님. 요거 나는 많이 봤어요. 신차트의 맥입니다. 네, 신차트의 맥. 또 뭐가 있지? 또 이제 기술적 분석했고, 기업 분석은 어떤 책 보고 배우셨어요? 그 종목 선정 작가님 10원칙 만드실 때. 기업 분석은 사실 기업 분석하는 책들이 별로 없어서. 네. 그 다음에는 글쎄, 그 다음에는 비슷비슷해서 제가 다음에 또 생각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작가님 유튜브나 카페에 한번 올려주세요. 네. 네네. 그러시고 그 다음에 올데이롱님. 올데이롱. 네, 올데이롱. 차이샤크 최고 민수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도 최근 미국 ETF 주식 조금씩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ETF의 경우는 지속 장기 투자하는 게 맞을지, 아니 목표 수익 설정한 뒤 규칙적으로 매도와 매수를 반복하는 게 맞을지. 이거는 이제 두 종류인데요. 네. 사이클이 있는 업종이냐, 사이클이 없는 업종이냐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사이클이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주기가 있는 거고, 화학이라든지 조선 이런 것도 사이클이 있잖아요. 네네. 예를 들면 뭐 석유 가격이 떨어지면 화학주들이 오르고, 네. 그다음에 물동량이 증가하면 조선업들이 좀 가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이클 업종을 내가 샀느냐, 아니면 장기 성장하는 섹터를 샀느냐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이클 있는 그런 업종들은 사이클의 정점에 팔고 나가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여행주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네. 여행도 뭐 위드 코로나 뭐 기대감이 있을 때 파는 거고, 다시 뭐 얼어붙으면 좀 안 좋은 거고, 이런 사이클이 있는 것들은 적절한 주기를 찾는 거고요. 그게 싫으면 이제 장기 성장성에 배팅하면 저처럼 한 10년을 기다리겠다, 뭐 아니면 3, 4년을 기다리겠다, 이러면 뭐 계속 롱 하는 거고요. 대표 지수 자체는 사실 어찌됐든 플럭추에이션이 있지만
미국 나스닥이라든지 다우지수라든지 꾸준하게 올랐거든요. 그런 거는 뭐 장기 관점으로 좀 접근할 필요도 있는 거죠. 근데 일단 내가 목표 수익률을 설정하고 못 견디겠다 하면 반을 파는 거죠. 반 정도 팔고 나머지는 이제 더 가면 뭐 좋은 거고 떨어지면 그렇죠. 다시 사면 되고. 하이브리드 할 수 있는 거니까요. 네, 그런 측면에서 좀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아마 아까 SJ님께서 약간 다시 한번 조금 올려주셨는데 제가 말씀드린 수익 실현은 수익이 난 주식의 현금화를 의미하셨대요. 그래서 사실 이건 언젠간 빼야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인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거를 언제쯤 빼시는지 아니면 좀 목표만큼 수익이 나지 않았더라도 수익을 확정 짓는 편이신지. 네, 제가 이제 사실은 우리 그 주식공 모의란성 쓰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네. 저는 한 20% 정도 수익이면 수익 실현을 했거든요. 아, 그건 딱 정해놓고 하셨던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 책을 쓰고 나서 뭐 강의도 하고 이러면서 제가 사실 온전하게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이제 강연하고 책에서 할애를 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기노업으로 지금은 좀 바꿔서 나이도 있고 그래서 약간 바꿔갔는데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저는 한 20% 정도 주식에 몰입하실 때는 몰입할 때는 한 뭐 20% 15% 정도면 정리를 하고 그렇게 1년에 한 7, 8번 나면 100%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죠. 그런 식의 어떤 흐름을 짧게 사실은 많이 가져갔어요. 롱텀하게 이렇게 가져가진 않고 뭐 그리고 이제 팔았는데 막 한 2배 가고 이럴 수 있잖아요. 속상하지 않더라고요. 왜냐면 나는 15%씩 20%씩 따박따박 다른 종목에서 계속 수익 나면 어차피 1년에 목표 40%인데 그래도 100%씩 채우니까 뭐 그래도 뭐 한 1년에 뭐 한 6천만 원 뭐 이 정도씩 벌면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으로 접근하니까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 상황에 따라 또 다르겠네요. 그러니까 한 15% 20% 정도 될 때마다 한 번씩 털고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털고 나서 더 오른다고 해서 속상할 이유는 별로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특히 사이클 산업 같은 경우는 적절하게 끊고 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자, 네, 또 강주환님께서 투자일지를 쓴다 가정할 때 필수로 체크해야 할 항목. 이거는 필요 없는 거죠? 죄송해요. 네. 또 놓쳤네요. SJ님께서 강사님 강의 2개가 있는데 상세 칼럼과 같은 내용 다루신 것 같더라고요. 어떤 이건 기획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하나 강의가 이제 직장인 초현실 투자 전략이었는데 거기 내용에 ETF 부분이 훨씬 더 많이 추가되고 또 이제 강좌님께서 방금 말씀해 주신 투자 일지를 저희가 업그레이드하는 다이어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커리큘럼 플러스 상품 곳에 추가된 게 최근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두 강의 그런 차이니까 보시고 더 적합한 걸로 선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죠. ETF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이어리 업그레이드. 네, 다이어리 그렇죠. 다이어리와 ETF 강의가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처음에 나온 게 한 35시간에서 한 40시간 되고 두 번째 나온 게 55시간에서 한 60시간 되니까 아니 정확히 말씀드려요. 처음 게 30시간. 30시간이에요? 네, 두 번째 나온 게 50시간.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자연스럽게 이어서 투자 일지 항상 강조하셨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다이어리도 같이 만든 거고 그럴 때 필수로 체크할 항목. 근데 요거는 종목 선정할 때랑 데일리 투자 공부할 때는 좀 나눠서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투자 일지를 쓸 때 가장 네. 필수적으로 체크해야 되는 건 뉴스 분석이죠. 뉴스 분석. 네, 뉴스 역시. 분석에서 그날에 이렇게 종목 분석할 뉴스를 발굴하자고 투자 일지를 쓰는 거니까. 네네. 그래서 결국 뉴스를 봐야 되고 뉴스에서 내가 실적 개선이라든지 호재 이슈를 찾아야 되고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종목 분석으로 가는. 그래서 우리가 제 강의를 들으시는 우리 지금 네. 이거 발송 시작했어요? 다이어리요? 네. 아니 아직 제작 중이에요. 그거 좀 지연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그래서 그 다이어리 받으시면은 거기에 이제 매일매일 투자 일지 쓰고요. 네. 그거는 이제 종목 분석까지 가는 그게 몇 페이지예요? 두껍잖아요, 우리. 다이어리 전체가요? 300페이지 넘어요. 그러니까 그거 저기 개인적으로 살려면 우리가 원래 한 3만 원 정도 팔려고 했잖아요. 네. 어쨌든 그래서 투자 매일매일 뉴스 체크하는 게 여전히 중요하고 그 체크한 어떤 힌트나 기회를 가지고 종목 선정을 넘어가기 때문에 네. 뉴스가 기본이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투자 일지 쓰는 연습들을 한 1년 정도 해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는 사실 그 투자 일지를 이제 받아보시고 추가로 구매하겠다라는 수요가 많을까봐 사실 좀 고민이 되긴 했어요. 그래서 이걸 유료 판매를
해볼까라고 우리가 최근까지 고민을 했었잖아요. 네. 네, 뭐 다이어리가 근데 없으시더라도 일단 무조건 어디다 적으시는 건 항상 그렇죠. 그러신 것 같아요. 네네네. 제이리님. 네. 자, 여기 하나 더 있어요. SJ님 또 있어요. 뭐. 잃지 않는 투자로 관점이 바뀌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리스크 관리는 어떻게 하셨나요? 라고 하시는데. 리스크 관리? 네. 저는 첫 번째로 적자 기업은 안 샀어요. 무조건 적자 기업은 안 샀어요. 그러니까 막 바이오 기업들 막 엄청 막 오르고 이랬는데 네. 적자 기업을 안 사니까 바이오 기업들을 살 기회가 많이 없더라고요. 근데 자연스럽게. 결국 저는 신라젠을 안 샀거든요. 네네. 그래서 뭐 그 당시에 신라젠이 막 날아가고 막 급등하고 이러는데 별로 속상하지 않더라고요. 내 원칙에 따라서 안 산 거니까. 그리고 최근 들어서 모 연예인 분께서 그 바이오 기업 하나를 추천해 주셨거든요. 네. 이게 대표이사와 굉장히 잘 아는데 좀 좋을 것 같다. 네. 그래서 뭐 평생 벌 돈을 여기서 벌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안 샀어요. 네. 첫 번째 이유는 뭐 내가 잘 모르고. 잘 모르시니까. 두 번째로는 적자가 눈덩인데. 근데 임상 뭐 발표하고 임상이 뭐 진행이 되고 뭐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결국 그 말씀을 들은 이후 지금 주가가 한 50% 빠졌거든요. 60%? 60% 빠졌거든요.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는 그런 내부 정보가 있다 하더라도 뭐 재무 지표가 일단 망가지면 아니 뭔 일이 발생될지 모르는데 그렇죠. 그 대표이사의 말만 믿고 내가 어떻게 근데 결론적으로는 그 적자 기업을 안 사는 그 원칙은 지금도 지키고 있거든요. 여전히. 예, 그래서 적자 기업을 안 사면 마음이 되게 편해요. 적자 기업을 사기 시작하면 되게 조바심 나거든요. 네네. 더 물타기도 어렵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적자 기업을 안 사는 게 리스크 관리의 기본 아닌가. 적자 기업이 아니면 배당 주는 기업만 사는 것도 좋아요. 그러니까 먹고 살만하니까 배당을 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아예 배당을 주나 안 주나 이걸 포커스를 두고 투자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네. 벌써 시간이 좀 많이 됐어요. 그러네. 그래서 근데 남은 질문 그냥 빠르게 약간 한 문장씩만 빨리빨리 해볼까요? 제이리님, 미국 ETF 투자 올 연말 시작할 괜찮을까요? 테이프링 이슈 자꾸 나오고 있는데 한번 장이 꺼지거나 들어가는 게 유리하지 않을지. 미국 ETF 연말에? 네, 테이퍼링 이슈가 한번 아니 뭐 이런 거죠. 네. 그 추가 매수 자금이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그렇죠. 한 번에 투자 금액을 어느 정도에 내가 배팅을 할지를 좀 고민해 보고요. 일단 무조건 사라. 일단 사긴 사라. 네, 사라. 그래야 내가 계속 관심을 가지니까. 네. 이게 조바심 나가지고 언제 사냐면 이렇게 안 사면 계속 내가 사겠다고 했는데 계속 주가가 올라가면 더 비싸게 사거든요. 고점에 걸고 사게 되죠. 그러니까 저점을 잡으려고 계속하면 계속 못 사요. 그러니까 일단 사고 추가 매수 전략을 좀 추구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배당주의 경우 건보료 이슈, 세금 이슈가 있을 것 같은데 노후에 일하지 않는다고 할 때 헐어쓰기 좋은 투자 규모는 어느 정도일까요? 글쎄요, 이 건보료 저도 요즘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나와가지고 그러긴 한데 수익이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노후에 어찌됐든 저는 연금을 좀 꾸준하게 들어가지고 노후에 일하지 않고 좋은 투자 규모는 개인마다 다 다르니까 그걸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저는 그 매년 1,800만 원 연금 한도를 채워서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작가님 경우에는 꾸준하게 그렇게 좀 불려 나가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은퇴 이후에 최근 들어서 뉴스를 봤는데 한 300만 원 정도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그거를 쓸 수 있을 정도의 자금을 연금으로 꾸준하게 좀 노력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이네요. 마지막이겠죠? 그동안 올라온 게 또 있어요?
이제 집에 가야지. 딱 두 개. 집에 가야지. 네, 미국 리츠가 1년에 40% 되는 수익을 본 적이 있으시다고 하셨는데 리츠 ETF에 대해서 우리 강의에 들어있는데. 강의. 내가 그저께 찍었는데. 그럼 그래도 짧게만 리츠 ETF에 대해서. 리츠 ETF 나쁘지 않죠. 예, 나쁘지 않는데 좀 더뎌요. 더디긴 수익률이. 1년에 한 10% 정도? 평균? 뭐 그 정도 수익을 추구를 하면서 뭐 거기에 배당까지. 근데 시가 배당률이 높진 않아서 한 1년에 한 10% 정도 안정적으로 좀 수익 내보겠다고 도전해보는 그런 측면에서 연 40%가 최근에 난 이유는 그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많이 빠져가지고 그래서 다시 이제 원래대로 돌아가는 그런 과정이었고 네. 거기에 이제 미국 시장이 또 상승세를 탔잖아요. 그런 거에 플러스 알파가 된 거고 약간 좀 이렇게 독특한 그런 상황이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이에요. 자세한 거는 강의에서 ETF의 강의에서 네. 진짜 맞아요. 수소산업이요. 네? 수소산업. 장기 투자 대상으로 수소산업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수소산업은 불확실성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아직은 너무 too early 스테이지일 수 있을까요? 뭐 이게 수소산업은 뭐 정부는 이번 정부에서 수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사실 수소는 약간의 좀 님비 현상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뭐 이런 것들도 있어서 좀 긴 호흡으로 바라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책적인 발표가 날 때마다 네. 약간 테마적인 성격이 강해서 과연 수소 경제까지 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은 조금 드는 것 같아요. 뭐 신재생에너지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풍력이라든지 태양광 이런 부분들도 가성비가 좀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정책적으로는 탄소 제로 측면에서는 바람직하긴 한데 과연 이게 가성비 나오게 그렇게 열효율이 될까? 이런 고민들은 앞으로 계속 좀 화두가 되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정책적인 어떤 이슈 그리고 그게 실적으로 이어지는 데까지는 좀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정부가 적극적으로 수소 경제를 지금 주장하고 있으니까 네. 정책적인 그런 발표에 주가가 좀 테마적으로 좀 요동치는 그런 흐름들이 이어지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긴 시간 너무 고생하셨어요. 여기 또 있네. Q&A 세션 중 ETF 강의는 지금 나와 있습니다. ETF 강의는 기존 강의 이제 올인원 패키지죠? 초격차 패키지. 초격차 패키지로 해서 오일완성, 테마주, 그다음에 ETF 세 개를 섞어서 배당주도 있고. 배당주도 있고. 네. 그다음에 우리 재무제표 사업 보고서도 있고. 네, 사업 보고서도 있고 300여 페이지에 해당하는 천장. 아니 300 다이어리요. 다이어리도 주고 PPT는 천장이 넘어요. 천장이 아니라 거의 1500장? 1600, 700장 될 것 같은데. 네. ETF도 한 5, 600장 넘으니까. 그리고 책도 주잖아요. 책도 주네. 여기 부의 시작 여기 책도 네, 드립니다. 책도 주네. 공짜로. 네. 남는 장사네. 네, 마지막이니까 홍보했습니다. 네. 나 약장사 같아. 그래도 진짜 최장시간의 답변을 다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근데 뭐 어찌됐든 강의 이야기를 잠깐 마지막으로 드리면 네. 우리가 50시간 찍느라고 지금 죽는 줄 알았어요. 네. 10배는 더 노래 들어가죠. 네, 사실 많이 힘들어요. 지금도 아직 다 못 찍어가지고 나 지금 이거 끝나고 집에 가서 네. 내일 강의 준비하셔야죠. ETF 또 찍어서 그거 준비해야 돼요. 그러니까. 벌써 9시 36분이야? 그러니까. 우리 몇 시에 시작했죠? 저희 8시 시작했잖아요. 우리 30분만 하기로 했잖아. 죄송해요. 왜 이렇게 1시간이나 한 거야? 또 질문 엄청 많이 해주셔가지고. 강의 찍는 거 많이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 네. 네. 세상에서 내가 하고 있는 일 중에 제일 힘든 것 같아.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근데 열심히 찍었으니까. 네. 네, 그러면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